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자,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간의 이제 효력 관계 부분인데, 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율노동법으로는 우리 몇 페이지였냐면 자, 8페이지하고 9페이지죠. 요 판례도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렇죠? 합자회사 제일택시 사건 보시면 제일택시 사건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간의 어떤 유리조건 유사시 적용법에 관련한 리딩 판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자, 합자회사 제일택시 사건인데, 자, 가항을 먼저 보죠. 피고 보조 참가인 취업규칙 제98조 랑은 제14호와 그다음에 개정되기 전에 단체협약 제21조 1항 제4호는 무단 결근으로 인한 면직 기준을 월 7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월 7일이면 엄청 긴 겁니다. 보통 월 3일 정도 규정해요. 월 3일. 만들었던 게 월 7일이면 엄청 긴 거죠. 그렇죠? 굉장히 후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가인의 회사의 노사는 1997년 10월 30일 무단 결근이 경영상의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상습적인 무단 결근자를 엄중히 징계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중 무단 결근자의 면직 기준 일수는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위 단축 협약의 규정을 자 1998년도 1월 21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후에 시행하였어요. 그다음에 위 취업규칙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하지 종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도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결근하신 분들, 월 1회 이상 결근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징계를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규정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희도 수업 월 1회 빠지신 분들, 자, 페널티가 이제 적용되는 걸로.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근거가 뭔가 하나 나오죠. 이제 쟁점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쟁점은 뭐겠어요? 지금 첫 번째 쟁점의 근거는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의 허용 여부가 가능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사실관계를 보고 이제 쟁점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쟁점은 바로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허용 여부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쟁점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낭을 보시면은 참가인 회사의 31조 뭐 이런 내용 쭉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됐고, 31조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규정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규정 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취업규칙 제22조에서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진단서 등을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급작스러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업 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되 사후에라도 진단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결근계를 제출하되 있죠. 결근계.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화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계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결근계를. 자, 그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갑은 회사에 사전에 전화로 결근한다는 사실만 통보했어요. 이거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은 법적 성격이 어떻게 돼요? 법규범적 성격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절차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회사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의 근거로 조합원 갑을 해고하였어요. 그럼 이 해고가 정당하냐? 여기서 보시면 사실관계 굉장히 작은데 쟁점 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서 쟁점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시험은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쟁점 뽑아내는 거예요. 즉 쟁점 발견형이었는데 지금은 쟁점을 아예 줘요. 만약 이렇게 사실관계 주고 조합원 갑의 해고가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줍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2기 때 시험 볼 때는 쟁점 제시형만 내지는 않습니다. 전 무조건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쟁점 발견형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쟁점을 일단 3개 다른 거. 그래서 이 쟁점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케이스 능력이라든가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이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쟁점 먼저 보죠. 자, 면직 기준에 관해서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느냐? 자,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의 키워드가 뭘 썼죠? 협약자치 원칙이죠. 협약자치 원칙. 그렇죠?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에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협약 자치 원칙.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불이익 변경할 때는 협약은 단체 협약은 노사 간에 스스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을 하던 유리한 변경을 하던 그거는 노사 간에 결정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보시면은 계속 밑줄 긋습니다. 협약자치 원칙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협약 자치 원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노사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을 보시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죠.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다. 사실상의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체결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노동조합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뭐 협약을 체결했다거나, 그 착오라든지 어떤 강요라든지 사기 협박의 부분은 민법상 취소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판례는 불이익 변경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설이 이제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설이 있었고 부정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케이스 쟁점으로 나왔을 때는 문학 판검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문제 소재 쓰고 문제 소재 뭐로 들어가죠?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학설. 자, 첫 번째 문제 소재. 단체 협약의 변경 인정 여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설 쓰고 첫 번째 뭐 쓰죠? 긍정설. 그렇죠? 부정설. 여기 헷갈리사 절충설 쓰시면 안 돼요. 절충설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쓰시고 세 번째 이제 판례 쓰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검토. 이렇게 쓰시면은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종전의 취업 규칙과 변경된 단체 협약 간의 효력 관계 부분. 자,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밑줄 그으냐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중간에 없음으로 다음에 거기서도 밑줄 그을게요. 자, 없음으로 다음에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에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보니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개정된 후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취업 규칙 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불리하게 변경하였지만은 자,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간에는 유리 조건 우선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단체 협약에 있는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근로자가 근로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서 근로제거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느냐? 정당화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 결근계를 제출하러 되어 있었잖아요. 규정상으로는. 근데 결근 제출 안 하고 전화통화만 하는 게 당연히 정당성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줄 보면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징계구의 정당성과 형평성 여부인데, 자, 징계구의 정당성.
징계구의 정당성 여부는 아마 답안지 쓰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징계구의 정당성을 논할 때 첫 번째 뭘로 논해줘야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있죠. 여기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뭐죠? 이 사안에서 규정에 월 5일 무단경을 했을 경우 만약에 그 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 규정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로자의 비위 행위인 월 5회 이상, 5일이 아니 5회가 아니죠. 5일 이상 이제 만약에 무단경을 했을 경우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징계 절차는 나중에 하고 양정을 하죠. 양정의 정당성 여부. 자, 징계 양정의 정당성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었죠. 그렇죠? 수군.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이 있었지? 그렇죠. 과잉금지 원칙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상당성의 원칙. 그렇죠. 상당성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었죠? 형평성의 원칙. 그렇죠. 무단결근 5일을 했는데 그 5일을 해서 해고를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럼 해고를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그걸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을 했는데 그와 같은 다른 근로자가 과연 해고를 당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어떤 징계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냐? 이런 것들이 형평성의 원칙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이 사안에서 봤었을 때는 절차적인 부분은 딱히 나오는 거는 없어요. 지금 밝혀주고 있지는 않죠.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취업규칙 상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되지는 않는데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만약에 조합원 갑을 갖다가 해고를 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논할 이유는 뭐 사실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밝혀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죠? 징계예고 정당성 여부에서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징계예고의 정당성 여부인데요. 뭐 징계예고 정당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자, 거기 그 다음부터 단체협약 등의 징계예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일단은 규정에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죠? 그때 징계 사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한 열거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유 이외에는 사실상은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규정에 있는 것이 무조건 다 정당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열거서 입장을 취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이 회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는 어떤 해고 처분이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징계예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인데 자,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그다음에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취임이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서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물러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또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사안의 적용 부분인데요. 자, 위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뭐 밑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참가인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조합원 갑에 대해서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에 징계고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고 하거나 또는 비노조원과의 형평성에 반해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케이스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논점의 정리, 즉 쟁점의 정리인데 어떤 게 쟁점이죠? 첫 번째 쟁점이 뭐죠? 첫 번째 쟁점은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쟁점으로 나와야 되고, 사실관계 굉장히 좁지만은 쟁점은 상당히 많은 판례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예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 시 일방적인 통보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자, 세 번째 쟁점은 뭐예요? 세 번째 쟁점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죠. 그렇죠. 보통 25점짜리 문제는 쟁점이 3개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3개 정도 나오면은 거의 한 3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점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 자, 첫 번째 이제 단체 협약에 의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바로 내려오면 돼요. 바로 단체 협약.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뭐 성립 요건까지 쓰시면은 아마 답안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안지 양을 갖다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점짜리는 보통 한 8면 정도 써요. 8면 기본적으로.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내용이 없으면 사실 점수 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면 정도 쓰고요. 25점짜리는 보통 한 4면 이상을 쓰셔야 돼요. 4면 이상.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그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양을. 그래서 가장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칸수로 막 줄여서 늘려서 쓸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그래서 단체 협약에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 자, 첫 번째 뭘로 들어가면 되죠? 문제 소재 들어가면 되죠. 문제 소재는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있죠.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가 가능하냐.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다. 자, 학설. 첫 번째 뭐죠? 긍정설이 있고, 두 번째 부정설이 있죠. 자, 세 번째 판례 있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검토. 검토도 뭘로 써주는 게 좋다? 긍정설로 써줘야지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혼자서 부정설로 가시면 이게 답이 꼬여버립니다, 갑자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차죠.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 시 일방적인 통보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자, 요거 관련해서 이론은 못 써줄까요? 우리 이론은 이와 같은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쟁점이 나왔을 때 요거 관련한 거 조금 써주시면 돼요. 의의에서 보통 이제 근로자의 주된 의무 관련한 내용들 있죠. 그렇죠? 요거 관련한 거 조금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판례 내용 들어오시면 돼요. 바로 언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크게 이론 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요거 하나만 딸랑 쓰면은 사실 점수 주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한두 개 정도의 목차를 좀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네 번째는 뭐죠? 징계구의 정당성이죠. 이론을 쓰실 때는 사실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안 됐지만 이론 쓰실 때는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절차적인 부분은 사안에 적용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밝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건 논외로 한다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 쓰실 때는 일단 다 써주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징계구의 정당성인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안 쓰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 때는 다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 써주시면 되고 칸수 되시면은 뭐 법적 성질 써주셔도 돼요. 법적 성질 뭐가 있었었죠? 고유권서, 공동규범서, 그다음에 법률 법률 규범서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고유권서를 입지 않고 잠깐 써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정당성 여부죠. 첫 번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래서 뭐 제한 열거설의 입장 조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그래서 원칙 두 가지 있었죠. 과잉금지 원칙, 그다음에 형평성의 원칙. 이거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서 뭐 써줄까요? 우리 이론적으로. 뭐 써주면 될까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절차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절차를 좀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워낙 이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해서 좀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없고 이거는 또 너무 많아지면 또 답안지의 그 어떤 양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사실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 사안의 적용을 하나하나씩 분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뭐였었죠? 첫 번째 쟁점이 단체별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 그래서 허용 여부에 관한 내용들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지금 여기서 써주실 건 뭐죠?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은 근로자분이 뭐였어요?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죠. 그렇죠? 전화로 규정에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죠. 규정의 취업규칙 상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어떻게 했었죠?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 통지만 한 그 사례점을 비춰봤을 때는 그와 같은 점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 징계 해고의 이제 정당성 여부인데 정당성 여부 관련해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일단 사유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취업규칙, 단체별계 규정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 같은 내용이 사회통지상 합리성을 벗어난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서는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고, 그럼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됐냐? 사회의 정당성이 인정돼서 기본적으로 양주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있고, 그 양주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여지가 과잉금지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안의 적용이고, 결론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1, 2, 3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 단체별 불이익 변경 허용 가능하고, 자,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징계구의 정당성 인정된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답안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11페이지. 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부분인데, 자,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인데요. 특수경비원, 제가 한번 이거는 이제 근로3권의 제한 부분에서 그 청원경찰 얘기하면서 한번 특수경비원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아마 GS 연기 첫 번째 시간인데 1기 때 되면은 제가 한번 요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잠깐 보죠. 우리 근로3권의 제한 보시면은 근로3권의 제한.
거기 보시면은 이제 26페이지 보면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근로3권의 제한 부분에서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의 제한이 있어요. 근로의 성격에 따른 제한이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제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잠깐 2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라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잠깐 지울게요.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되는 부분. 첫 번째로 이제 공무원이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교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청원경찰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제 특수경비원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 사업의 성격이니까 뭐죠? 공익사업이냐? 이 공익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이 있고 필수 공익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방위사업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부분이에요. 자, 우리 청원경찰은 우리 율농법에 나와 있었었죠. 근로3권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었었죠?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 문제라고 해서 자, 헌재 판례가 나왔었는데 자,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 청원경찰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이 청원경찰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청원경찰은 근로3권을 인정을 받는데 이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3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판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아마 다 정리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제 청원경찰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냐면 이제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특수경비원은 이제 경비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특수경비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공항이라든가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 등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갖다 특수경비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한된 구역 내에서 경찰 업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고용을 합니다. 직접 고용.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란 말은 제가 한번 GS 연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거의 반대적인 게 간접 고용이었었죠. 그렇죠?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는 뭐죠? 지금 특수경비원은 간접 고용 형태로 채용을 하는데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어떻게 구분했었죠? 하경 어떻게 구분했었죠? 그때 GS 연기 때 차이점 얘기했었잖아요. 직접 고용이라 하는 것은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고용과 사용이. 근데 간접 고용은 뭐라 그랬죠, 그때?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급이라든가 파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간접 고용 형태가 대부분 이제 고용 또는 파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고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수경비원은. 그러나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을 합니다. 직접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청원경찰은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근로3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수경비원은 근로3권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자, 뭘 인정 안 하냐? 단체 행동권 인정 안 한다는 건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현재 판례는 여러분들 율노동법 27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노동법 페이지하고 같이 공부할 때 같이 보시면 좀 좋은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가항 보시면은 사실관계 볼게요.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 내의 경비업체인 땡땡코리아의 소속 특수 경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만 봐도 무슨 고용인지 알 수 있어요. 직접 고용이에요, 간접 고용이에요? 간접 고용이죠.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간접 고용인 거죠. 자, 구성된 노동조합인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땡땡코리아에 고용되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이다. 그런데 경비업법은 제15조 제3항에서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업법 제15조 3항이 위헌이다라고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2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안이었는데, 자, 판시 사항을 한번 잠깐 보죠. 자, 핵심 쟁점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판시 사항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이 특수경비원의 당체 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위배되느냐? 소국이라는 건 뭐예요?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서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았다. 아까 전에 우리 청원경찰 봤었을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이제 그랬던 거고,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수경비원은.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자, 그 근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그냥 건너뛰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죠.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현행, 밑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 행동권 등 근로 3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제한 규정은 없죠. 그렇죠? 자, 헌법 37조 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의 원칙에 의해서 특수경비원의 근로 3권 중에 하나인 단체 행동권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침해되는지 여부인데요.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 감안할 때 있죠. 감안할 때. 자, 거기를 보시면 특수경비원이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라는 점에 치중하여 특수경비원에게 근로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 행동권 중에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자, 일체의 쟁의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건너뛰었네요. 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 행동권 중에서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인해서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당연히 제한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국가나 사회 중추를 이루는 중요 시설의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 유지, 공공복리, 즉 공익성이 크다는 거예요. 공익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였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현재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큰 틀, 즉 근로 3권의 제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틀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근로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공무원, 교원, 청원, 경찰, 특수, 경비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은 공익사업과 주요 방위산업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13페이지. 자, 보시면은 제3장 노동법 권리 의무의 주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노동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법의 권리 의무가 누구이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그러면은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은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뭐 언론적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최근 노동계에서 뭘 주장하고 있죠? 노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주장할까요? 노조법 2조가 뭐죠? 사용자 개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노조법상 사용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우리?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정하자고 해요. 노동계에서. 왜 개정하자고 하죠? 사용자의 범위,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중공 판례에서 2010년도 현대중공 판례에서 봤었지만은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외부적 확장. 특히 사용자의 확장은 두 가지 확장이 있었었잖아요.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은 외부적 확장이 있었고 내부적 확장이 있었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외부적 확장이 문제라고 그랬었죠.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회사 내에서 누가 사용자냐 이런 걸 확장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외부적인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도급이라든가 파견 이런 간접 고용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내 사용자가 누구이냐 내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라든가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에서. 특히 노동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사실상 우리 현대중공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은 실구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자까지도 사용자를 보고 있죠. 그러나 법률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청 만약에 소속 이제 근로자들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는 하청 업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 현대중공 판례에서 보셨지만은 만약에 도급 업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하청 업체가 법인격만 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원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용자 개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그와 같은 매스컴,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특히 이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 최근에도 사실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에 관련한 시험이 문제 한번 나왔는데 또 안 나온다는 뭐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사례로 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특히 아마 뭐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 불법 파견보다는 위장 도급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겠죠. 위장 도급이란 게 뭐였었죠, 우리? 위장 도급이 뭐였었죠? 위장 도급?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이 도급회사고 우리 수급회사예요. 병이 뭐죠?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갑과 병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맺고 있는 거죠?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화살표가 없죠. 아무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 이 병이 갑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은 형태를 보통 사내하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도급 관계죠.
도급 계약관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급회사의 어떤 법인격을 이용해서 이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의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상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실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노동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면 사실상 이건 뭐예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회사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교재도 나오고 율령법이 나오지만은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위장 도금의 사례인 거예요. 위장 도금의 사례. 불법 파견이라는 건 뭐죠? 불법 파견. 우리 파견법에서는 불법 파견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견 기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다음에 파견 대상 업무가 몇 개로 정해져 있죠. 우리 법에는 32개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2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해서 파견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특히 이제 불법 파견도 문제가 되지만 위장 도급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는 있어요. 최근에 특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그 불시는 아니죠. 사실 이번 달부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제 수시 감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 감독이 뭐냐면 그 근로 감독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감독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정기 감독이 있고 수시 감독, 그다음에 특별 감독 이렇게 있는데, 수시 감독이라고 하는 정기 감독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해가 돼서 이제 나가는 감독인데, 수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향을 파악을 했다던가 아니면 제보를 받았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적으로 이제 딱 타겟을 잡고서 이제 감독을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감독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다 볼 수 있어요. 정기 감독보다는. 근데 이제 이 수시 감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노동 이슈 중에서 하나가 주 52시간제죠. 52시간을 폐기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이거에 관한 논란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근로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동향이나 제보 아니면은 기획형으로 해가지고 타겟을 잡고서 근로감독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올해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노동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보면은 아마 이슈들이 보통 이제 판례로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잡고 조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노동계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아시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그래서 이 사용자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 부분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 사용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올해. 왜냐하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넌지시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실무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학계의 흐름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13페이지 보시면은 대입 재수 종합반, 자, 이제 재종반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죠.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리딩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 당연히 나와 있죠. 리딩 판례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33페이지 있죠. 33페이지. 최근 판례 입장에서 거기 판례 번호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박스만 있는 걸 여기다 넣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런 가로에 있는 판례 번호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 판례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면 94년도 판례가 가장 일반적인 그 종전의 어떤 대세 판례였는데 2006년도 그때 제가 GS 연기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입 재정반 사건에서 이 부차적인 요소를 갖다가 판시했던 그런 판례라고 일단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주된 판시 내용이 바로 이 대입 재정반 강사 사건에 관한 판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부차적인 요소에 대해서 판시했다라는 거.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요소를 판단할 때 몇 가지 판단 요소가 있었냐면 그때 제가 GS 여기 다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판단 요소. 첫 번째가 뭐였었죠? 종속 노동성이죠.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판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거를 제가 5개로 그때 줄여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종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적 종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구별해서 판단한 판례가 있었었죠. 그때. 즉 뭐냐면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판단 요소를 분리했던 그 판시 내용이 있었어요. 판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때 재능교육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랬었죠. 이 재능교육 사건도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 있어야 되죠. 즉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대가로 지급이 돼야 돼요. 임금이 만약에 은혜적 호의적 차원으로 지급했다. 경조사비. 여러분들 이제 회사 안 다니신 분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니신 분은 아시겠죠. 경조사비가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을 당하시거나 이럴 때 경조사비가 있는데 경조사비는 사실 법정 수당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는 수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취업규칙에 정하기 나름인 거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은 당연히 법규범위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건데 경조사비 같은 건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임금 아니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적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속성이 있어야 되죠. 이 전속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속적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 회사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전속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직원을 두고서 이쪽 회사 일도 하고 저쪽 회사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사건 할 때 장례 지도사분들이 있는데 장례 지도사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상을 치를 때 옆에 이제 처음에 상 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염은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이 다 염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염도 하고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옆에서 다 지도해 주신 분이 장례 지도사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근로자는 아니냐. 물론 이제 그거에 관해서 다툰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건을 맡았을 때는. 물론 이제 저는 회사 쪽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겼는데 그게 이제 그 법원을 가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자 아니다라고 판단해 줬는데 법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뒤집혔는데 어차피 뭐 법원에서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랬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중요했던 부분이 전속성 부분이었어요. 제가 중요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상조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다른 상조에서 같이 일을 해요. 막 다. 저쪽 회사에서 일하고 이쪽.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 직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어떤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번째. 우리가 이제 이 06년도 판례에서 부차적인 요소가
등장을 했죠. 이 부차적인 요소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었죠? 첫 번째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유무 여부, 그쵸?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었죠? 사회보장제도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죠. 이 세 가지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죠?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죠. 주된 요소가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거는 그게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로소득세 원천 기수하지 않는다. 즉 사업소득세를 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판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을 적용이 되는지 적용 안 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인정이 돼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